연인 간의 폭력, 이게 더는 그냥 둘만의 문제,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법이 여전히 이 위험한 현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어떻게 홀로 남겨지는지 그 실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29,565.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2년 단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입니다. 놀라운 건요, 불과 4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5배나 폭증한 수치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국회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폭력이라는 아주 특수한 병이 있는데 전혀 다른 병을 고치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법이 왜 교제폭력 앞에서 힘을 못 쓰는지 그 한계부터 짚어볼 거고요. 둘째,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생기는 위험한 구멍 3가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법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건 뭔지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교제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법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게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관계적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을 스토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제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심지어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위협이 훨씬 더 끈질기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법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의 법은 비유하자면 아주 복잡하게 얽힌 전선 문제를 망치 하나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아요. 따라다니기 같은 특정 행위 하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관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위협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법의 한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균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안전망에 아주 큰 구멍이 3개 뚫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죠. 첫 번째 구멍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정말 어렵게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아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걸 그냥 어겨버려요. 그래도 처벌이 강력한 억제력이 되지 못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어겨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딱 좋은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런 보호 조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이 보호 조치가 끝나는 날이 정말 공포의 카운트다운처럼 다가옵니다. 위협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는데 나를 지켜주던 법적인 방패막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법이 겨냥하는 초점 자체가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말하는 스토킹 행위는 따라다니기처럼 그 정의가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출퇴근길을 훤히 알고 있고 아이가 다니는 학원 시간까지 다 꿰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공포심을 유발해도 법이 정해놓은 그 행위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구멍들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냥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이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기간을 늘리고 전자발찌 같은 걸로 가해자 감시를 더 철저히 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정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돈, 즉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2026년에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무려 45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체 늘어난 예산이 약 28억 6천만 원인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억 5천만 원이 피해자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지원에 새롭게 배정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보호시설이라는 어떤 특정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겠다는 아주 중대한 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지원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위험 단계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위급할 때 누르면 경찰에 바로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는 물론이고요. 인공지능 CCTV,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법을 바꾸고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는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훨씬 더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끔찍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제 폭력을 더 이상 사랑 싸움이나 사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안전망은 완성될 겁니다.